아주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알아들으시죠? 네, 알아듣는 게 이해예요. 근데 민법은 공부할 때 이해가 두 가지 뜻이 있어. 하나는 진짜 알아듣는 거고, 또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저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난 저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저 내용은.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알아들어야 되고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걸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상가 건물을 몇 개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부자신데 건물이 몇 개가 있대. 자랑하려고 나한테 얘기하셨나? 근데 이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강의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찾아오셨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상가 건물을 몇 개 갖고 있는데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왜 이따구로 만들어놨냐? 왜 임대인한테 이렇게 불리하게 해놨냐? 건물 있는 게 죄냐?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국회 가서 농성을 하세요.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임차인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호할까를 고민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어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공부하실 때는 받아들이세요. 그랬더니 씩씩거리고서 뭐 알았다고 그래서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 있냐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상가 건물 이제 판례까지 섞어서 조금 더 자세히 했더니 또 왔어. 자기는 도저히 이런 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대. 자기는 그 환불받아서 그만두셨어. 진짜 공부를 그만하다가 3월달인가 말달 자기는 이런 법을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대. 야,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야.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내용 자체를. 열받아서 공부를 못하겠대. 그만두셨어. 뭐 그분은 그만두셔도 건물을 몇 개 갖고 계시니까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시험 보러 합격할 때까지는. 자, 이제 10페이지를 보면 선의, 악의가 있고 무과실, 과실이 있고 경과실, 중과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의, 악의. 자, 선의 아까 말씀드렸죠. 뭘 모르고 있는 거. 악의, 뭘 알고 있는 거. 우리 민법은 어떠한 사실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효과가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A 토지를 매매를 했다. 자,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았다.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자, 등기라는 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죠. 등기소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등기부를 떼봤을 때 거기에 등기부의 소유권자, 갑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가 팔았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잖아. 반드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도록 해요. 그래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땅 같은 걸 넘겨받아서 내가 현재 땅을 10년, 20년을 사용하고 있어. 집도 지었어. 하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한 상태야. 그럼 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죠. 얘가 계약 당시 만취해 있었어. 또는 이 계약이 강행 규정을 위반했어. 갑이 계약 당시 만취해 있거나 또는 저 매매 계약이 강행 규정을 만약에 위반을 했거나 예를 들어 뭐 토지거래하고 허가 안 받았거나 이런. 그럼 이 계약은 무효죠. 자, 계약이 무효인데 등기가 이렇게 넘어가 있어, 을한테.
자,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등기도 무효예요. 계약도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야. 자, 등기가 무효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을은 소유권자가 아니야, 분명히. 그런데 등기부에는 현재 누가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어요? 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게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등기부에는 저 등기가 무효라는 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만 보면 누가 소유자로 보여요? 을이 소유자로 보여요. 그죠? 분명히. 자, 이 상태에서 을이 이 병한테 팔았어요. 이 땅을 A 토지를 매매하고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병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좀 전에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넘겨받으라고 그랬죠. 자, 병 을하고 매매했고 등기 넘겨받았어요. 병 소유권 취득할까요? 못할까요? 병 못해요. 자, 이때 병 보세요. 등기부 확인했겠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라고 생각을 했겠지. 다시 말해서 을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병은 계약할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쉽게 말하면 병은 등기 믿고 거래한 거예요. 그럼에도 저 등기가 무효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서 또 아니 국가가 관리하는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억울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친일파 후손들 재산 찾아간 거. 그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재산 다 찾아갔어요. 친일파의 재산을 해방 이후에 국가가 몰수했잖아요. 몰수해서 일반 국민에게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몰수 자체가 법을 위반한 거였어요. 법이 없었어요, 법이. 그러니까 친일파 땅을 몰수했어, 국가가. 무효. 그걸 분양했어, 무효.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30년, 40년 지나도. 그러니까 그 땅은 친일파 상속인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갔잖아. 예? 심지어 그 친일파 후손 땅 중에 땅 위에 연립주택이었나? 120세대가 지어져 있었던 게 있어요. 땅 위에. 다 무효. 친일파가 땅 찾아갖고 철거하고 막. 그래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을 따로 만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네? 자, 여기서 받아들여야 돼.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아무리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라면 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구나.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해도 소용없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때 지금 만취했거나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예요. 얘는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얘한테 야, 너 무효야. 너도 무효야.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갑과 을이 A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갑이. 그런데 A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이 돈을 빌렸어. 갑의 채권자가 있어.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아. 자,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마지막 수단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갑의 채권자가 이 땅을 경매를 넣으려고 그래요. 경매. 이걸 강제집행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강제집행. 경매를 넣는 걸 뭐라 한다? 강제집행. 자, 이때 강제집행을 안 당하려면 재산 빼돌려야 되죠. 그죠?
지금 이 A 토지의 소유권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놔요. 친구 을하고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가짜 매매를 해. 가짜 매매. 실제로는 매매를 안 했지만 계약서로서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저 자식한테 돈을 안 갚았더니 저 땅 자꾸 경매하려고 그런다. 네 이름으로 좀 해놓자. 그래서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놔요. 그럼 A 토지 등기부에는 소유권자가 을로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는 경매를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경매 신청을 안 받아줘요. 야 채무자는 갑인데 왜 을 소유 땅을 경매를 넣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가짜 매매 우리민법 108조가 있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제 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이 108조에 보면 가장매매 같은 거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허위표시라고. 그리고 이 허위표시는 무효로 해놨어요. 무효. 허위표시는 무효. 자 계약이 무효라면 뭐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등기도 무효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을이 배신을 해. 이때 병.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 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까 여기서처럼 등기가 무효니까, 얘는 이게 무효라는 걸 몰랐든 알았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버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국가에서 봤을 때 이거와는 다르게 얘는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8조 2항에 뭐라고 해놨냐면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얘가 선이라 하더라도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만취해서 무효거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일 때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너도 무효다라고. 선의 제3자에게도. 반면에 가짜 매매로 무효일 때는 특별하게 108조 2항이라는 조문을 만들어서 전항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자, 여기서 대항이란 말, 주장이란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민법이 선의인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선의의 개념을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선악, 모르는 거, 아는 거. 그리고 그 선악을 왜 구별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죠. 선이든 악이든 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선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여기서는 요 병이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는지 알았는지를 구별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개념이 나오죠. 자, 선이란 어떤 사정을 모르는 거, 악이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거. 민법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 예, 108조 2항. 박스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가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는데 통정이란 말은 합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그럼 나오면 가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계약. 가짜 계약은 뭐다? 무효다. 근데 그 무효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제3자가 있을 수 있다. 여기 보세요. 허위 표시 당사자가 아닌 자 제3자.
근데 얘가 선이야. 얘한테는 뭘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병한테 가서 너 무효다. 이런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조문을 두고 있게 됩니다. 선악. 자, 그 다음에 7번에 무과실과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선의 악의를 구별했죠. 그죠? 자, 이거는 모르는 거고 이건 아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선의가 또다시 무과실과 과실로 나눠져요. 자, 여기서 무과실, 요 과실은 부주의를 말합니다. 부주의. 선의 무과실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몰라. 이게 선의 무과실이에요. 애를 써도 몰라. 이게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은 노력을 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노력을 안 해서 몰라. 이게 선의 과실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의 과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민법 조문은. 알 수 있었을 경우. 자,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 몰랐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앞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조심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조심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 조심을 하지 않았다가 뭐예요? 부주의. 다른 말로 과실. 결론적으로 몰랐다. 선의 과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선의 무과실은 항상 같이 말해요. 선의 무과실이라고. 근데 선의 과실은 선의를 빼고 그냥 과실이라 그래요. 선의 무과실은 항상 선의 무과실이라고 붙여서 얘기하지만 선의 과실은 선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과실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알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선이라는 걸 까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실도 선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니다. 선의는 다시 둘로 나눠진다. 양가를 1번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선의 무과실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경우를 줄여서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근데 선이지만을 쏙 빼고 그냥 과실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게 됩니다. 됐죠? 자, 밑에 조문이 하나 있어요. 1항에 보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거기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알았거나 뭘로 바꿔요?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뭘로 바꿔요? 과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악의 또는 과실. 그죠?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자유자재로 바꿔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악의 또는 과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먹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실, 이게 또다시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나눕니다. 과실이 또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눠요. 자, 경과실은 가벼운 과실, 중과실은 무거운 과실. 쉽게 생각하면 조금만 조심하지. 그게 뭐예요? 조금만 조심했다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안 하냐? 우리 부주의한 사람이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주의가 있죠. 그죠? 근데 유독한 놈은 남들은 실수 안 하는데 유독한 놈은 유독 실수 많이 하는 놈이에요. 그런 놈들이 중과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이게 경과실이고 일반인들은 잘 안 하는데 유독 저놈만 저래요.
그런 것들을 뭐라 한다? 중과실. 어쨌든 민법은 경과실과 중대한 과실로 나누고 양가를 본 경과실은 가벼운 과실, 중과실은 말 그대로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런데 2번 보통 과실은 과실로 끝나고요. 경과실, 중과실을 구별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 과실을 요거 두 개로 다시 나눠야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차고예요. 양가로 3번. 자, 이것도 이제 의미는 나중에 할 거예요. 차고라는 건 쉽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시험을 보러 가요. 자, 41번 민법 문제. 답안지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자, 나는 지금 답을 3번을 골랐어요. 3번. 자, 그럼 표시 몇 번에다 해야 돼요? 3번에다 해야 돼요. 그죠? 자, 나는 답안지에 지금 3번에다 표시한다고 생각을 해. 생각을 아까 의사라 그랬어요. 그죠? 원하는 거, 나 3번에다 표시해야지. 그리고 3번에다 표시를 했어, 내가. 그리고 시험 보고 나왔어. 답안지를 마킹했더니 딱 점이야, 60점. 아, 합격했구나. 근데 합격자 발표에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가서 점수를 하게 됐더니 민법이 57.5야. 하나가 모자라, 내가 했던 거하고. 답안지를 확인해 봤어. 아, 4번에 표시가 돼 있네. 답안지에 마킹할 때 몇 번 마킹한다고 생각했어요? 3번. 근데 실질적으로 몇 번에다 표시했어? 4번. 의사 표시가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해. 근데 그걸 내가 마킹할 때 잘못 마킹한다, 불일치한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게 착오예요. 민법에서 말하는 착오.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어. 이게 착오야. 다시 말해서 갑은 내가 잘못 마킹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그런데 시험 보고 마킹하는 사람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한 번 더 확인했어야지. 결국 이 사람은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잘못 마킹한다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걸 확인 안 한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내가 3번에 마킹한다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잘못 4번에 마킹을 했어요. 모르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과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민법은 이 과실을 다시 나누어서 요 경우에는 취소를 못하도록 해놨어요. 우리 민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다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고 해놨습니다. 자, 중대한 과실이 뭐였죠 아까? 남들은 그런 실수 거의 안 하는데 나만 한 게 중과실이라 그랬죠. 남들은 다 멀쩡히 마킹 잘 하는데 40문제 중에 39개는 제대로 마킹했는데 하나를 깜빡하고 잘못 마킹한 거예요. 중과실이죠. 취소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구든지 실수는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실수를 했다 해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럴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09조예요.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양가로 3번 민법 109조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가 뭐라 그랬죠?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다만 중대한 과실로 착오한 경우,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한 번만 확인했더라면 내가 잘못 마킹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잘못, 그걸 중과실하고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밑에 기출지문을 보세요. 이렇게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차고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과실에는 경과실도 있고 중과실도 있는데 요때만 취소를 못하고요. 요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없다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라면 경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잖냐. 이렇게 써먹어. 이럴 때. 이렇게 선의 악의를 나누고 선의를 무과실 과실로 나누고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몇 군데에서는 이 과실을 다시 나눠서 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눠가지고 중과실만 때려잡는 이런 경우가 있고 대표적인 게 차고 같은 게 있더라. 이걸 왜 구별해야 될까? 아까 그 기출지문 가지고서. 이렇게 지문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보다가 중대한 과실액이 나오는 파트가 있으면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의, 악의, 무과실, 과실, 경과실, 중대과실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겼더니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아주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자, 아까 여기 보세요. 각과리 A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런 대금을 1억을 줬어요. 근데 갑이 만취해 있었어요. 계약 당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약할 때 만취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냥 하잖아. 다 유효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효야. 자, 무효라는 건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자, 의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은 1억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만약에 을이 주면 갑은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은 게 부당이득이에요. 다시 한번.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았다. 이게 뭐다? 부당이득. 그러니까 여기로 넘어와서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근데 계약이 무효다. 을은 대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 부당한 이득은 어떻게 해라? 돌려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읽어볼게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1번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 당일 갑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라면 또는 나중에 계약이 취소됐다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이 계약금은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 부당 이득이 된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죠? 택시비가 4,000원 나왔고 5,000원을 지불했으니까 1,000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택시기사분이 깜빡하고 46,000원을 돌려줬어. 그럼 나는 45,000원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죠? 자, 여기서 두 번째, 2번 반환 범위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얘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1,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6,000원을 거슬러 받았다. 45,000원을 더 받았다. 얼마를 돌려주면 돼? 45,000원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돌려주는 범위를 규정을 해놨어요. 748조에. 근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게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748조. 근데 이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아닌데 요 범위에 특칙 2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있어요. 특칙 2개가.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범위 원칙을.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거의 안 해요. 안 하는데 요 특칙이,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다르게 반환하는 특칙이 다르게. 자, 원칙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좀 전에 택시비를 46,000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이라 그랬죠?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았으니까 부당이득이야. 이 돌려줘야 돼. 자, 상식적으로 45,000원만 돌려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748조에서는 45,000원을 부당이득할 때, 더 거슬러 받을 때 선의 악의를 나눠가지고 반환 범위를 따로 정해놨어요. 더 거슬러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은 경우, 선의 알고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급해가지고 거스르는 돈을 거슬러 주는데 그냥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었어. 더 받은 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시간 남았고 얼마 받았자고 확인했더니 더 들어와 있어. 그럼 받을 때는 더 받는다는 걸 모르고 받았죠. 이게 선이. 자, 46,000원을 거슬러 줘. 더 주네. 아싸. 그리고 받았어. 악의. 이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게 해놨어요. 선이 45,000원을 더 받았는데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중간에 가게 들어갔고 더 받은 거에서 돈 빼갖고 뭐 2만 원을 지불을 했어. 편의점 가서 2만 원어치 물건을 샀어. 그럼 더 받은 45,000원 중에서 얼마 남아있어요? 25,000원 남아있죠? 그것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더 받은 것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것만. 그래서 저는 법을 공부한 이후로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공부한 이후로는 한 번도 거스름돈 거슬러 받을 당시에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집에 가서 확인해요. 일단 주는 대로 받았다가. 근데 그 30몇 년 동안 더 받은 적도 없고 덜 받은 적도 없어. 단 한 번도. 어쨌든 아직까지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확인 안 해요. 택시비 같은 것도 뭐 현금으로 할 때 옛날에 그냥 받아갖고 집에 가서 쉬어봐요. 이렇게.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다르게 해놨단 말이에요. 악의는 받은 거 45,000원. 이자 붙여야 돼. 그리고 택시기사분이 돌려받기 위해서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일 못하잖아. 손해가 생겼어. 이게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자, 양가로에 반환 범위가 있고요. 748조는 조문 안 봐도 되는데 밑에 반가로 1번. 선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즉 쓰고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익이다 이자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라. 그 예를 반가로이 반가로이에 반가로 3에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시험범위에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있어요.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란 건 여기 보세요. 이거하고는 다르게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특칙이 우리 시험범위에 있어요. 각 미성년자 을에게 부모님이 사준 노트북을 10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부모 동의 없이. 자, 나중에 부모님이 이걸 알고 취소했어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을은 노트북 반환해야 되고, 그죠? 갑은 100만 원 돌려줘야 되죠. 그죠? 이때 갑 제한 능력자 얘는요 선악을 묻지 않고 현존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쓰고 남은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노트북을 부모 몰래 팔아가고 1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 100만 원을 노래방, PC방, 친구 만나서 놀고 이런 유흥비로 100만 원을 다 써버렸어.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아. 그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해버렸어, 부모가. 그러면 얘는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요. 을은 노트북을 돌려줘야 되지만 갑은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돼요. 선악을 따지질 않아요. 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제한 능력자만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 시험범위에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원칙과 다른 거, 미성년자 갑이 노트북을 사줬는데 몰래 100만 원 받고 팔아먹었어. 그걸 부모가 취소했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따라서 미성년자 갑은 받은 100만 원과 상대방 을이 넘겨받은 노트북은 부당이득이 됐으니까 서로 돌려줘야 돼.
이때 미성년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된다. 노트북을 팔아먹고 받은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을 유흥비로 썼다. 남은 게 3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미성년자 자녀분들이 뭘 팔았을 때 당장 취소하지 마시고요. 유흥비로 다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취소하면 돈은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되고요. 물건은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처절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법도 마찬가지죠.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 하잖아. 어쨌든 부당이득 반환범의 특칙이란 게 있다라는 거. 또 하나의 특칙은요. 한 장을 넘겨보면 원상회복이란 게 있어요. 자, 이 원상회복은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이 무효가 아니고요. 해제가 됐을 때 준 거 돌려받아야 되겠죠. 이걸 원상회복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봐요. 어떤 특칙이냐?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선악을 따져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당사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전부 돌려줘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를 원상회복이라고 불러요. 원상회복. 근데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당이득 반환하고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막 섞었어요. 교재들이.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다라고 판결하고 있어요. 같은 거다. 다만 범위가 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라는 말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왜? 부당이득 하면 이걸 말하는 거고요. 부당이득 반환은. 원상회복은 그 특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이걸 구별하지 않고 써놓은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럼 그때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이란 말이 나왔을 때 이게 이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건지를 앞뒤를 통해 갖고 구별을 좀 해나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법원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말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말을 섞어서 막 쓰고 있단 말이죠. 계약이 무효야. 여기 보세요. 계약이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라 그랬어요. 그럼 가분들에게 말소를 청구하겠죠. 등기 돌려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대법원은 어떨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도 하고요. 어떨 때는 원상회복 청구라고도 해요. 대법원도 섞었어요. 근데 원상회복의 진짜의 의미는 계약이 무효 취소가 아니고 어떻게 됐을 때 해제. 그럼 계약 해제는 뭐냐? 나중에 할게요. 그럴 때 선악을 묻지 않고 전부 돌려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란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10번. 이 부당이득 반환과 연결돼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요, 갑과 을 사이에 뭐 만취해 있었거나 또는 강행규정을 위반했거나 그래서 계약이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랬죠. 받은 돈 돌려주고 받은 땅 돌려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가 되는 게 있어요. 금지가 되는 거.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면, 계약이 무효가 취소되면 부당 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네? 이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가 되는 예외가 있어요. 금지가 되는 예외. 어떤 경우에 금지가 되냐? 그게 바로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법이 뭐냐? 이 불법은 반사회 질서 행위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반사회질서 행위.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 이게 불법 원인급여예요.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반사회질서 행위를 원인으로 급여라고 돼 있죠. 이 급여는 월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줬다. 급부를 말해요. 급부. 줬다. 증여 생각. 증여. 줬다. 반사의 질서에는 뭘 줬어. 못 돌려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에게 이런 계약을 해요. 부첩계약. 그냥 불륜관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걸 부첩계약이라고 해요. 갑이 바람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을한테 아파트 사주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동차 사주잖아요. 생활비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부첩계약이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반사의 질성이에요. 반사의 질성이는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준 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무효니까 부첩계약이. 아파트 사준 거 돌려주고 달라 말이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금지해 놓은 거예요. 이걸 불법 원인급여라 합니다. 10번에 1번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 반사의 질서행위다. 따라서 빌려준 도박자금이나 또는 제공한 뇌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 무효인데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효 사유 중에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걸 불법 원인급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경우에 을이 만약에 갑하고 헤어지더라도 야 내가 사준 아파트 돌려달라, 자동차 돌려달라 이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사준 거 돌려달라 소리 못하는 거예요. 무효지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안 사주는 경우 있죠. 월세로 얻어주거나 뭐 리스해주는 경우 있죠. 그거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아는 사람들이지. 사줬다가는 못 돌려받으니까. 아파트 안 사주고 임대해주고 말이죠. 차도 리스해주고 그러죠.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작가가 법을 아는 거예요. 불법 원인급여를 아는 거야.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그 영화를 하면 야, 저 작가 법 공부했네. 그걸 불법 원인급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나중에 할게요.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11번. 뭐뭐에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자, 뭐뭐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였죠? 주장하지 못한다. 자, 아까 하필이면 그것만 싹 지웠네. 에이씨, 짜증나. 요거를 바꿀게요. 가장매매로 바꿀게요. 가짜매매. 가짜매매 무효라 그랬죠. 등기 무효라 그랬죠.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을이 병하고 거래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랬죠. 이때 이 병은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108조 2항에서 뭐라 그랬죠? 가장매매가 무효지만 누구한테는 선의 병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해서 병한테 가서 너도 무효야 라고 주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을에게 가장매매한 이 땅이 1억짜리였어요. 1억짜리. 근데 을이 그거를 얘한테 만약에 3억에 팔았어. 땅을 병한테. 선의의 병한테. 이 병은 1억짜리 3억 주고 샀죠. 나중에 병이 사정을 알게 됐어요. 이게 무효고 자기는 3배나 주고 샀고 이걸 알게 됐어. 자, 이때 병. 차라리 계약이 무효인 게 낫지요. 땅 돌려주고 3억. 보통 이런 경우 야 이 자식아 찾아갖고 야 1억짜리 3억에 팔아 이 사기꾼 새끼야 막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요 경우에 병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무효가 되는 게 낫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병이 가가지고
얘네들은 가만인데 얘가 가서 야 무효야. 무효니까 땅 가져가고 돈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우리 대법원이. 있다. 그럼 이렇게 돼요. 각과 을은 가장매매가 무효고 을등기가 무효라는 걸 선의의 병한테는 주장을 못하죠. 반대로 얘가 주장하는 건 어때요? 괜찮다 말이죠.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다. 어떤 경우를 대입해서 이런 경우 선의의 병이 1억짜리를 10억 주고 샀어. 선의의 병의 입장에서는 돌려주는 게 더 얕잖아요. 그러니까 선의의 병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한쪽은 주장을 못해. 얘네 둘은 선의의 병한테 가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해. 그런데 선의의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어. 즉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한쪽은 주장을 못해. 상대방은 주장해. 이거를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의미가.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가. 자, 1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1. 어떤 사실이나 권리를 누군가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 채무자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친구 을과 짜고 자신의 땅에 대해서 가짜로 매매했다. 가짜 매매, 허위 매매, 허위 표시. 그렇죠? 무효라 그랬죠?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이전득이를 해둔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을 빼돌린 경우. A. 민법 108조에 의하면 각과 을의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가 되고 을 이름의 등기도 무효가 된다. 즉 을은 설령 등기부의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니다. 근데 조문 밑에 B. 그런데 을 명의의 소유권 등기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등기부에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을이 그 땅을 무효임을 모르는 선의의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때 갑은 선의의 재산자 병한테 나와 을의 매매가 가장매매로 무효다. 따라서 병 너도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일단. 그죠? 그런데 세 번째 거. 양가로 이건 반면에 선의의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얘가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다. 병이 만약에 이 땅을 나중에 비싸게 주고 샀다는 걸 알았다면 차라리 병의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해서 땅 돌려주고 돈 돌려받는 게 더 이익이니까 선의의 병이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겠다 말이죠. 그거를 싸잡아서 뭘 한다. 양가로 3번.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5번으로 갑니다. 정리. 갑이 병에게 뭐뭐를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갑은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병이 주장하는 건 괜찮다. 이런 뜻이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이. 아시겠죠? 이것도 아주 머릿속으로 뭐 이해해서 넣는 게 아니라 거의 직관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 대항하지 못한다의 표현도.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동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동기라는 말 우리 민법에서도 자주 쓰고 한 아주 중요하게 두 군데 등장하는데 이 동기는 쉽게 생각하세요. 계약, 무슨 계약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맞춰서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그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생수를 사. 왜 사? 목마르고 마시려고. 그게 동기예요. 그게 동기야. 그런데 편의점이나 마트 직원이 내가 생수를 살 때 왜 사는지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만약에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의 동기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계약 내용이 아니야. 사전적 의무로는 어떤 일을 행동을 하는 계기를 말하는데 법에서는 법률행위 즉 계약을 하는 이유를 말한다. 예, 공장을 지으려고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 여기서 공장을 지으려고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이게 뭐다? 동기. 근데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는 놈이 공장을 짓건 고층 건물을 짓건 흙을 파먹고 살건 물어볼 필요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동기는 민법에서는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게 동기야. 형법에서는 영향을 줘요. 근데 민법에서는 아무런 영향 없어. 그런데 민법에서 영향을 주는 게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가 동기의 불법이고 또 하나가 동기의 착오라는 거예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착오. 자, 한 장을 넘겨보면 동기의 불법이라는 개념만 오늘 봅니다. 동기의 불법을 보면 동기가 불법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던 창고를 임대차 하는 계약을 해요. 그런데 을이 이 창고를 빌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동기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동기의 불법이에요. 그런데 을이 창고를 빌릴 때 갑한테, 창고 주인한테 도박장으로 사용할 거다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갑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안 물어보겠죠. 만약에 물어보더라도 갑은 대답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설령 그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을이 갑한테 표시를 했어. 갑이 을한테 물어봤어. 아유, 창고 뭐에 쓰시려고 이렇게 큰 창고를 빌리세요? 을이 대답을 안 해줘도 돼. 근데 을이 아유, 도박장으로 쓰려고요. 갑이 미친놈. 을이 이 동기를 표시해서 갑이 알게 됐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한다는 걸 갑에게 표시를 해가지고 갑이 알면서도 빌려줬다. 이럴 때는 이건 반사회질생이다. 이걸 무효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동기불법이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동기, 법률행위하는 이유. 동기불법, 동기가 불법적인 거. 원칙적으로 동기가 불법하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야. 근데 그게 표시가 됐어, 상대방한테. 그러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동기불법까지만. 착오는 좀 어렵고. 동기불법까지만. 동기착오는 나중에 차고 가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짧게 경락 취재라는 말 잘 나와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 걸 말합니다. 다 아실 거고요. 경료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경료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일을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경료라는 말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라는 말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료라는 건 절차를 밟아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귀속이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뭔가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권리가 속하든 책임이 속하든 귀속이라는 말은 누구에게 뭔가가 속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귀속. 조문이 꽤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예시조문 5번째 줄에 보면 무주물의 귀속이라고 돼 있죠. 무주물이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 이 주인이 없는 물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주운 사람 소유예요. 무주의 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물건은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구나. 그거는 무주물의 귀속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속한다. 누구에게 속한다. 반면에 귀책 사유는 책임질 만한 사유를 말합니다.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사유. 어떤 책임이 이 사람한테 속하게 되는 사유. 그걸 귀, 책, 사, 유 이렇게 되죠. 귀책이란 책임을 귀속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줄여갖고 귀, 책. 앞에 귀속이 있죠. 그 귀속을 쓴 단어가 귀책사유예요. 또 귀책사유, 어떤 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사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묵시라는 말이 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진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을 봤더니 그런 의미야. 이게 묵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묵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배가 고파요. 그럼 명확하게 뭐라 그래요? 엄마 배고파 밥 줘. 이게 명확한 거죠. 이게 명시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축 늘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물어봐요. 야, 너 배고프니 밥 줄까?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 이게 묵시야. 이게. 배고프다고 명확하게 밥을 달라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행위를 보고 아, 얘는 배가 고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배가 고프구나. 그게 묵시예요. 묵시.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거, 드러내는 거, 이거를 묵시라고 하게 됩니다. 예시조문은 나중에 볼게요. 여기에 묵시의 갱신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갱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묵시의 갱신 이퀄 자동갱신.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서 렌트카를 48시간을 빌렸어요. 48시간. 자, 48시간이 되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48시간이 경과했는데 반환을 안 해요. 그럼 렌터카 회사에서 연락이 오겠죠. 시간 지났는데 왜 반환 안 하냐고, 반납하라고. 근데 렌터카 회사가 반납하라고 독촉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해. 잘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그죠? 그럼 임차인은 물건을 돌려줘야 되잖아. 근데 안 돌려주고 계속 타고 있어. 그러면 렌터카 회사에서는 반납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렌터카 회사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러면 이 계약은 갱신한 걸로 봐요. 재계약한 걸로 봐. 자동으로 갱신된 걸로 봐요. 이런 걸 민법상 임대차에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임대차 가서 자세히 합니다. 자, 오늘 묵시라는 건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다. 에?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묵시의 갱신한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동갱신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6번의 멸시란 건 뭘 사라졌다는 뜻이고요. 아시죠? 명의는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명의. 사회통념은 상식을 말합니다. 상식. 사회통념 이퀄 상식. 멸실 중에 소실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6번에 멸실이 있었죠. 그 멸실 중에 소실이 있어. 이때 소실의 소자는 불탈 소자예요. 그러니까 소실이란 말은 불타서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멸실 중에 소실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정이라고 돼 있죠. 김소정 씨 있나? 없지. 그 이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뭐에서 정한이라는 뜻이에요. 소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에서 정한 이런 뜻. 뭐뭐에서 정한. 실효라고 돼 있죠.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걸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괄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포괄적이라는 건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런 뜻이에요.
여러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라는 뜻이에요. 좀 잘 보세요. 잘 볼 건 아니고요. 갑이 A 토지도 있고 비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금 채권도 있어. 1억. 근데 갑이 사망했어. 자, 을이 상속인이야. 이 전부를 상속받겠죠? 그죠? 갑이 갖고 있던 땅, 건물, 자동차, 채권을 한꺼번에 승계받죠? 일괄해서 승계받죠?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상속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포괄승계인 이렇게 불러요. 포괄승계인. 여러 개를 한꺼번에 라는 말이 포괄이라는 뜻이고요. 포괄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한꺼번에 승계받으니까 포괄승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대. 그래서 지금 한 12개 정도의 단어는 교재를 보다 보면 여기저기서 아주 갑자기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쓰듯이 자꾸 써갖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민법 정책 앞부분을 나갈 건데 입문 과정에서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 또 들어. 그래서 민법을 극복해야 될 거, 법을 공부하면서 극복해야 될 거 마지막이 뭐예요? 기억력. 돌아서면 까먹는 이 거지 같은 우리의 기억력을 반복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처음 과정에서는 괜히 기본서 갖고 하기보다는 입문서나 이런 거 갖고 프린터 가지고 맛배기로 이런 거구나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한 내용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2가지만 기억하자. 결석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부하자. 딱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